저하고 오늘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영양소의 소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와 이 시간 살펴보시게 될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소화기계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소화기관에서는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체내로 흡수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화기관은 입, 침샘, 그리고 식도, 그리고 위, 그리고 소장과 대장, 항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긴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그리고 부속기관이라고 하는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부속기관들인 침샘, 그리고 담낭, 췌장 등의 부속기관들이 넓은 의미에서 소화기관에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장을 보시면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긴 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장은 대략 7m 정도의 긴 관인데 이 긴 관에서 십이지장 경우에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20cm를 우리가 십이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인 공장은 대략 2m, 나머지는 회장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장의 경우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불구불한 긴 관의 소장을 지나서 위로 향하는 상행결장과 횡격막과 나란히 놓여있는 횡행결장과 아래로 향하는 하행결장, 그리고 S자 형태로 휘어져 있는 S상 결장과 항문으로 연결되는 직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입으로부터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항문까지 흡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기계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의 기능과 두 번째 소화의 기능, 세 번째 흡수의 기능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동 기능입니다. 운동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소화기관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이 긴 관을 통해서 여러 소화액들과 혼합하고 그리고 음식물들을 이동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인데요. 연동 운동은 소화관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장 내용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운동이어서 이제 음식물을 옆으로 아래로 밀어주는 그런 운동이고요. 분절 운동이라는 것은 소화관의 수축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장 내용물이 충분히 그 소화액들과 잘 섞일 수 있도록 혼합해주는 그런 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운동의 기능이 소화기관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인데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같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합니다. 이때 소화는 크게 두 가지,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소화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그 운동에 의해서 커다란 덩어리의 음식물을 작은 덩어리로, 작은 조각으로 나눠주는, 분해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적인 소화에서 작용하는 기관들은 구강과 위와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작용, 우리가 음식을 씹는 작용을 저작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을 씹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그런 작용들을 기계적인 소화가 이루어지고요. 구강을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도 이 위로 들어온 음식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에서의 그런 수축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들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 덩어리들을 분해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소화가 이루어지고요. 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음식물의 이동과 관련됐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서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지는 기계적인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화학적인 소화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는, 영양소가 분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화학작용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화학적 소화에 관여하는 그 소화액들은 타액, 침에서 분비되는 타액,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 그리고 장에서 분비되는 장액에 섞여 있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화학적인 분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덩어리의 음식물 덩어리들이 이런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작은 덩어리들로 분해되어지고 이 소장을 통과하면서 바로 세 번째 기능인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흡수에서는 소화작용에 의해서 작은 단위로, 방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해됐던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가 이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이 간,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간 문맥을 타고 간이라는 우리 그 부속 기관이었던 간에 영양소들이 모두 모이게 되고 이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으로, 말초 조직으로 다시 이런 그 순환계를 통해서 영양소들이 필요한 곳곳으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되지 못한 그런 그 영양소들은 대장에서 분변을 형성하여 이제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소화효소 작용인데요. 예시로 설탕을 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분자가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 육각형 모양은 포도당이고 오각형 모양은 과당이라고 하는 그 단당류의 모형입니다. 설탕이라고 하는 그 분자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당류의 물질입니다. 이때 이런 이당류인 설탕은 설탕 분해 효소인 수크라제라고 하는 분해 효소와 결합을 통해서 작은 단위로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탕이 효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수크라제라고 하는 설탕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 결합에 의해서 이 분해 효소와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이 각각 분리되어서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어서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체내에서 소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굉장히 여러 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각각의 효소들이 각각의 물질에 작용을 하여서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서 흡수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살펴보실 부분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화기관의 기능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소화기관의 종류를 소개했던 그림으로 입부터 식도와 위를 거쳐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항문에 이르는 그 소화기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소화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입과 침샘의 작용입니다. 입에서는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작작용이라는 기계적인 소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커다란 음식물 덩어리를
이런 저작작용을 통해서 작은 덩어리로, 작은 조각으로 부술 때 그때 표면적들이 넓어져서 이런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들이 넓어져서 우리의 소화가 이제 용이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또 저희가 음식물을 씹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침들이 섞이게 되면서 삼키기 쉽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위산은 pH가 굉장히 낮은, pH가 1에서 2 정도로 낮은 강산의 그런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위액에서 분비되는 이런 산성 물질들은 살균 작용을 수행하고, 그리고 특히 펩신은 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액에 섞여 있는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질 성분은 이런 위산과 펩신으로부터 강산의 단백질이 분해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위산과 펩신으로부터 우리의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액에서 분비되는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질 물질은 아주 두꺼운 층으로 위벽을 덮고 있어서 이런 위산과 펩신의 위벽이 소화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장인데요. 소장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가장 작은 단위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분해되어진 음식물들을 이동시켜주는 연동 운동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섞일 수 있는 분절 운동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액과 담즙이 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그런 소화 작용을 돕기 위해서 부속기관인 췌장액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지고 또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되어져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이렇게 소화 흡수가 소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소화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그 물질들이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대장은 영양소의 흡수 기능은 없고 단지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흡수되지 않고 이제 대장으로 온 음식물들에서 수분을 흡수하여서 이제 우리가 분변을 형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등처럼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그런 영양소들이 넘어왔을 때 대장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이런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의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열량 영양소의 소화입니다. 대략적인 소화기관의 그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을 작은 단위로 소화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각각의 영양소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그 소화 효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화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이제 입에서 소화되는 것을 보시면은요, 입에서는 타액의 침샘에서 이제 그 타액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때 타액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전분 분해 효소와 그리고 뒤에 소개가 되겠지만 타액의 리파제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입에서 우리가 구강에서 씹고 삼키는 그 단계에서는 타액 아밀라제의 작용으로 인해서 전분이 아주 일부 이당류로 분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입안에 넣고 오랫동안 씹게 되면 달짝지근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전분이 이당류로 분해가 되어지면서 그런 단맛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질은 우리가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거의 소화가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서 어떤 소화를 돕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위산이나
펩신, 뮤신 이런 것들이 위의 소화기관에 기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pH가 1에서 2 정도의 산성 상태이기 때문에 아밀라제가 음식물에 섞여서 침과 함께 넘어갔던 타액 아밀레이제의 활성이 불활성화하게 됩니다. 불활성화라는 말씀은 소화 효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밀라제가 불활성화됐기 때문에 전분의 소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반대로 단백질의 소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부분적인 소화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변성된다고 하는데요.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가, 화학적 구조가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단백질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소화 단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질의 경우에는 타액 리파제에 의해서 구강에서 이제 소화 작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질은 소화가 되지 않고 일부만 이제 분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췌장에서는 우리가 부속 기관으로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을 굉장히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되겠는데요. 췌장의 아밀라제,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 키모트립신 이런 그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되어지고 지질 분해 효소인 지질 리파제가 분비가 되어져서 이런 소화 효소들은 소장으로 분비가 되어져서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서 필요한 이런 그 소화 과정이 필요한 소화 효소들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을 보셨고요. 간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질의 소화 흡수를 돕는 데는 앞에서 살펴본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외에 간에서는 지질 소화에 굉장히 필수적인 한 가지 물질을 합성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담즙입니다. 간은 이 담즙을 합성해서 이 담낭에다가 합성한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지질이 우리가 섭취해서 소화가 필요할 때 이런 담즙을 분비해서 소장에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즙은 지질을 유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커다란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유화시켜서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를 통해서 이제 넘어온, 소장으로 넘어온 그 음식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인데요. 이 소장에서 가장 흡수되기에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여하는 것을 보시면 췌장에서 분비된 췌장 아밀라제에 의해서 대부분의 전분들이 이당류로 분해가 이루어지고요. 소장에서 분비하는 그 전분 분해 효소인 이당류 분해 효소인 말타아제, 메가당이라고 하는 이당류를 분해하는 말타아제,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설탕을 분해하던 그 이당류를 분해하던 수크라제에 의해서 최종 단위인 단당류로 최종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도 췌장에서 분비되었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 키모트립신, 칼복시펩티다제의 이런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들을 최종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는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가장 마지막 분해 단위인 최종 분해 단위이고요.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인 디펩타이드,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트리펩타이드 정도로 분해를 하고 이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질의 경우에는
이 담즙에 의해서 큰 지방구가 작은 지방구로 유화가 이루어지고 작은 지방구로 변환된 지방구들은 지질 분해 효소가 더 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췌장 리파제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질들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최종 분해 산물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대장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은 그런 나머지 영양소들이 이제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겠는데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 올리고당들이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대장에서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소장에서 다 흡수가 이루어지고 매우 소량만 변으로 배설이 되어지고요. 지질의 경우에도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고 매우 소량, 그래서 저희가 섭취한 지질의 대략 5% 미만의 지방들이 변으로 배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가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렇게 작은 단위로 분해된 산물들이 어떻게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내강 부분인데요. 소장의 내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육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장의 점막이 그냥 평평한 매끄러운 그런 점막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육모를 가지고 있어서 육모들이 구불구불하게 소장 점막을 이루고 있어서 이 소장 점막을 저희가 모두 평평하게 잡아 당긴다면 대략 소장의 그 표면적은 테니스 코트의 면적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모들이 소장을 지나갈 때 많은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육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모를 보시면 하나의 단일 육모는 다시 미세 육모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육모 안쪽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소동맥과 정맥이 만나기 위한 이 모세혈관들, 그리고 정맥이 이 미세 육모 안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유미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이 이 육모 안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양소를 흡수할 때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이 흡수되어지는 기전이 조금 다른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들,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들과 같이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체내로 이동되어지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의 흡수의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 지용성 성분들이 흡수가 되어지는 경로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성분들,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 등은 유미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서 림프계로 흡수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간 문맥과 합쳐져서 혈액순환으로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소 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각각의 영양소들이 어떻게 흡수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탄수화물의 흡수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어졌고요. 분해되어진 포도당은 소장의 내강에서 방금 앞에서 살펴보신 육모를 통해서 소장의 세포 점막을 통해서 이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포도당은 나트륨과 함께 흡수가 되어지고요. 포도당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런 운반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상피세포 내에서 운반체를 통해서 흡수된 포도당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체내로 이동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나의 요 모양이 소장의 상피세포, 하나의 세포 안으로 들어온 영양소인 포도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질의 영양소 흡수인데요. 지질을 흡수를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섭취한 식이 지방이 이렇게 커다란 큰 지방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방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소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소화 효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억해 보시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방의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낭에서 분비된 담즙 그리고 레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방을 작은 입자로 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화제로서 작용하는 담즙이 커다란 지방구들을 이렇게 작은 지방구들로 유화를 시켜주고 소화 효소들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입자로 소화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 지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의 이런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단일 분해, 최종 분해 산물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어져서 소장의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미셀이라고 하는 지방이 흡수되기 위한 채소 단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미셀의 형태로 방금 보신 소장 상피세포에 있는 육모를 거쳐서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방은 다시 어렵게 분해가 됐지만 다시 이 분해되었던 산물인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중성 지방을 합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분해됐는데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다시 중성 지방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지방산들 중에서 이 긴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이 이제 탄소사슬이 12개 이상인 그런 그 지방산들을 우리가 긴사슬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이때 흡수된 그 지방산들 중에 짧은 사슬이나 중간 사슬 지방산, 탄소 개수가 10개 이하인 그런 그 짧은 지방산들은 굳이 이렇게 중성 지방을 다시 합성하지 않더라도 바로 혈류로 문맥을 통해서 흡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중성 지방을 합성해왔을 경우에는 형성된 중성 지방은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단백질들과 결합해서 체내로 들어가기, 흡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운반체인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 운반체인 킬로미크론, 지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킬로미크론을 형성하고 아까 지질의 흡수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수용성 그 흡수 기전과는 다르게 림프계를 통해서 흡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킬로미크론은 유미관을 통해서 림프계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영양소 흡수인데요. 위에서 소화된 이 작은 그 펩타이드로 이제 위에서 소화가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일부 분해가 되기 시작해서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굉장히 여러 개로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인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되어지고 다시 소장 내강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흡수되기 위한 단일 최종 분해 산물인 트리펩티드, 디펩티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분해된 이 최종 단일 그 분해 산물들은
미세 육모를 통해서 소장의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흡수될 때 디펩티드나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어질 수가 있고 이 소장 상피 내에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되어져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체내로 흡수 이동되어지겠습니다. 소화기계 기능의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의 기능의 조절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호르몬에 의한 조절, 두 번째가 신경계에 의한 조절입니다. 먼저 호르몬에 의한 조절인데요. 이 소화기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엔테로가스트론, 세크레틴과 같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은 위의 유문부에서 분비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스트린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평소에 이제 위는 저희 이 주먹만한 그런 사이즈, 자기의 손을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정도의 그런 그 작은 수축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위가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위가 확장되는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그 음식물 중에서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자극이 되어서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비된 호르몬 가스트린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서 펩시노겐이라고 해서 펩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전구 물질인 펩시노겐을 분비하도록 촉진을 하고 위가 본격적인 운동을 하여서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은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화를 거쳐서 위에서 소화된 그 소화액이 소화된 그 유미즙이라고 하는 그 소화산물이 영양소 음식물들이 소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일 텐데요. 소장으로 넘어갈 때 지방산과 아미노산들이 이 십이지장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을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이지장에서 분비된 콜레시스토키닌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하겠는데요. 담낭의 수축을 자극하게 되고 췌장에서 효소들이 분비되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담낭에서 담즙의 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낭이 수축되면서 담즙이 나와야만 지금 지방이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지방산이 내려오면서 이 콜레시스토키닌을 자극해서 담즙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호르몬 조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효소가 분비되면서 이제 더 다른 영양소들, 아직 분해되지 않은 영양소들을 더 활발히 분해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게 되겠죠. 엔테로가스트론은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위에서 넘어온 그 산성 위 내용물들의 그런 산성의 특성과 펩타이드들이 이 엔테로가스트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자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엔테로가스트론은 그러면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도록 하고요. 십이지장의 운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던 음식물들이 소장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위는 다시 음식물들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비어지겠죠. 그런데 계속 위산이 분비된다면 위는 과도한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이 헐거나 이런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가 비었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가 이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위산 분비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테로가스트론이라는 호르몬이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십이지장의 운동을 억제해서 이런 위에 음식물들이 소장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레틴은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마찬가지로 산성의 위 내용물과 펩타이드들에 의해서 이런 세크레틴이 분비되도록 하는데요. 세크레틴의 그 기능을 보시면 췌장에서 중탄산염을 분비하도록 하고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엔테로가스트론과 같은 원리에서 위산이 이제 그 위가 비었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를 억제해야 하겠고,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넘어올 때 산성이 위 내용물들이 넘어오게 되면 위벽은 점액질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끄떡 없었어요. 그렇지만 12지장으로 넘어올 때는 이런 그 위액의 뮤신이란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산성의 위 내용물들이 소장으로 넘어온다면 점막이 헐 수 있겠죠. 그래서 췌장에서의 중탄산염을 분비하도록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탄산염은 pH가 대략 8에서 8.5 정도의 알칼리 췌장액을 분비하도록 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산성의 위 내용물들이 소장으로 넘어올 때는 중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에 의한 조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 먹어서 소화기관 안으로 들어가야만 어떤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소화 기능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또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는 생각만, 맛있는 음식만 생각해도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고, 또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아도 우리 몸에서 벌써 소화기관에서는 어떤 작용들이, 소화를 위해서 어떤 근육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신경계에 의한 조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신경계에 의한 조절은 외인성 신경과 내인성 신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외인성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에 의해서 분비되어지는 물질인데요. 아세틸콜린과 아드레날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외인성 신경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소화계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수축을 시켜서 음식을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조절을 하게 되고, 위와 췌장에서의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의 경우에는 소화계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소화계로의 혈류를 감소시키는 그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인성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화기관계에 신경 조직들이 다 이렇게 다 있어요. 뻗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계에 위치한 신경 조직들의 그 조절을 우리가 내인성 신경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화기관 안으로 음식물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각각의 소화기관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내인성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소화기관의 운동이라던가 소화액의 분비를 조절하게 되는 이런 신경계 조절에 의해서 소화기계의 기능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연동운동, 분절운동, 또 소화액들의 분비들, 이런 것들이 호르몬과 신경계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소화기계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입과 식도와 위, 간, 소장, 대장들을 거쳐서 음식물들이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런 소화기계와 관련된 건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입과 식도와 관련된 질환인데요. 위식도 역류증이라던가 식도염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와 관련된 질환으로서 위염, 소화성 궤양 등이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 장질환과 관련하여서는 만성 소화장애증, 염증성 장질환, 계실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유당불내증, 설사, 변비, 질환은 아니지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로 이러한 그 건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화의 기능, 구조,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굉장히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막연하게나마 굉장히 영양소가 소화되지 못하고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화 흡수로 인한 어떤 영양 불량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건강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질환들과 관련해서 증상이라던가 영양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과 식도와 관련된 건강 문제입니다. 위식도 역류증인데요. 하부 식도 관략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식도와 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식도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식도와 위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 괄약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아주 긴장도가 높게 그 연결 부위를 조여주는 그런 그 괄약근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평소에는 음식물이 넘어간 이후에는 잘 수축이 되어져서 위산이 역류되거나 하는 일들이 없는데 바로 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수축이 약화되어서 위 내용물이나 아니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식도가 손상을 입게 돼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의 식도의 모습인데요. 이런 그 위산의 역류로 식도가 손상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식도가 협착이 이루어지게 되고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식도 역류증, 이런 식도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었지만 최근에 서구화된 식생활에 의해서 고지방 식사를 한다던가 고열량 식품을 섭취한다던가 그리고 또 노화가 되어지면서 이런 괄약근들이 약화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든가 이런 그 추세들로 인해서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위식도 역류증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한 헬리코박터 상부 위장관 연구학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40개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16세 이상의 검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위식도 역류증,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이렇게 4가지의 상부 위장관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위식도 역류증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7.9%로. 그래서 이러한 위식도 역류증이 오늘날 이런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인자들인데요. 이런 식도염은 비만과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식도와 위 사이에 괄약근이 또한 느슨해지게 되어져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위의 내용물을 압박하게 되고 역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게 되고요. 꼭 비만하지 않더라도 과식을 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그 위산의 역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 등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아스피린과 같은 그 제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 이런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서 식도 역류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꽉 끼는 복장은 복부를 압박해서 역류증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 임신부들 임신 말기에 배가 불러지기 때문에 복부를 압박해서 이런 역류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천식 환자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도 역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쉰목소리, 식도가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쉰목소리나 후두염, 그리고 인두에 이물감이
느끼게 되고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는 흉통, 그리고 가슴 쓰림, 식도염과 같은 증상이 가장 식도 역류에 의해서 일반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기침이나 천식, 그리고 폐렴이 재발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고 치아 손상과 산 역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이 어린이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소아 식도염에 관해서 국내에서 현재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이 소아 비만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과 역류성 식도염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아 식도염도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특히 비만한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찾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도 식도염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또 식후에 바로 눕는 잘못된 습관들, 아침을 거르는 등의 불규칙한 식습관도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게 되면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 외에도 천식이나 철결핍성 빈혈,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장애 등의 다양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도염은 위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내시경을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또 내시경을 해도 그 염증 자체가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도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발표한 소아청소년과 유일교수 논문에 따르면 식도염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266명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가슴 쓰림을 호소한 사례는 단지 266명 중에 9.4%만이 정확하게 그 증상을 얘기하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구토나 복통이나 이런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토나 복통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린이성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그런 그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도염은 약물 치료보다는 식습관 교정을 통한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질환의 그 질환으로서 식도염이 있습니다. 식도염은 식도, 특히 식도 하부에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 식도의 전망이 손상된 증상을 일컫는 질환입니다. 이런 식도염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급성 원인과 만성 원인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극적인 어떤 음식물이나 약재들이나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섭취하였을 경우 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급성 식도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적인 식도염의 경우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감소되어져서 위산이 이제 역류하는 거죠. 또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거나 아스피린, 항염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위산의 역류가 나타나서 만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도염의 증세는 속쓰림 증상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밥을 먹고 나서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이런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역류 증상, 그리고 식도가 손상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 수술 등의 요법 등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하부 괄약근에 떨어진 감소된 압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 또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등을 치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실시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도 모두 치료 방법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도 질환에서 속쓰림을 방지하고 또 위산의 과다 분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지방, 저열량, 고단백 식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해야 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도염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 조금씩 소량 자주 먹도록 합니다. 또 식사 직후에 눕지 않도록 하고 몸에 끼는 옷을 입지 않도록, 그래서 복부가 압박되어서 음식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고요. 비만도 이런 식도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만할 경우에는 체중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흡연을 피하도록 하고, 급성으로 나타난 식도염이라면 유동식을 섭취하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식도염 환자의 경우에 제한해야 될 식품들이 있는데, 식도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와 같이 산도가 낮은 그런 오렌지 주스나 또 자극적인 향신료들이 들어간 조미료들, 토마토 주스, 그리고 기포성이 있는 탄산음료들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부 괄약근의 압력을 저하하도록 유도하는 식품들로서 알코올이나 기름진 음식들, 초콜릿, 민트, 카페인, 그리고 마늘과 양파처럼 가스를 발생하는 이런 식품들은 제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관련된 건강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과 균에 감염된 위 질환, 그래서 위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인체 내에 감염되어서 이 위에서 서식을 하면서 만성적인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위암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암이나 궤양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1급 발암인자로 위암 발생과 궤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5세 이하의 어린 시기에 부모로부터 혹은 형제 간의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식생활에서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 도표에서는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8년도를 보시면 10대에서 벌써 이 헬리코박터균의 유병률이 45%에 달하고 있고요. 20대에 54%, 40대 때 가장 유병률이 높은 78.5%의 유병률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0%대의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2005년도에 한국인의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10대의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 문화의 개선이라든가 한국인들이 같이 찌개를 떠먹는다던가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식습관 문화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98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10대에서는 12.5% 그리고 50대에서 가장 높은 65.6% 그래서 대략적으로 60% 정도의 그런 그 감염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질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첫 번째 질환은 위염입니다. 위염은 크게 두 가지,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위 점막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점막이 붓고 충혈되고 그로 인해서 복통 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그 급성으로 나타난 위염의 경우에는 진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만 완치가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적인 위염은 몇 달이나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증상이 아주 심했다가 또 증상이 약해져서 통증이 없이 지내다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위염의 그 원인을 보면 특히 급성 위염의 경우에 갑자기 어떤 원인들이 제공이 되어질 때 이런 위험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폭음이나 폭식 등의 불균형한 식사, 또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했다던가 담배나 커피, 또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운 음식들에 의해서 위가 자극을 받았거나 양념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였을 경우에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식중독이 걸렸을 경우에, 또 아스피린을 남용하거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런 급성 위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급성 위염의 증상은 구토, 복통, 발열, 메스꺼움, 그리고 복부 팽만감, 그리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겠고, 또한 출혈, 통증, 식은땀,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이런 급성 위염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급성 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 장기화되어져서 만성 위염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방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해서 이런 만성 위염이 발생을 하거나 등의 원인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 외에도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만복감, 그리고 통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염의 영양관리 방안입니다. 우리가 영양을 관리할 때는 위 점막의 염증을 자극하지 않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위 점막의 염증 조직들을, 손상된 조직들을 잘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영양관리를 시작을 할 때 급성적으로 나타났을 경우, 특히 원인이 되는 인자를 제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원인 인자가 제거되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절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비경구적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쉽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를 자극하는 것은 단백질 식품들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질 위주로 식사를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위에 그 손상된 조직들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 점막의 염증 조직을 보수하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공급하게 됐을 경우에는 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공급하도록 해야 하겠고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콜라겐 합성은 이런 조직들이 재생이 되어지면서 조직 간의 결합을 아주 단단하게 견고히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의 재생에 많은 관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비타민 C의 공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위 질환의 식이 조절의 두 번째 질환으로서 소화성 궤양입니다. 소화기관의 점막 내층이 위산 그리고 펩신에 의해서 침식되고 허른 상태를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산과 펩신에 의해서 원래는 점막 뮤신이라고 하는 두꺼운 점막층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다음과 같은 과다하게 위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되었다던가, 또 빠른 위 배출 시간, 음식들이 위에서 충분히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산이 충분히 그 음식들을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위를 빨리 그냥 소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위 배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빠르게 위 배출 시간이 나타나게 되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위산들이 위를 공격을 하게 되겠죠. 또 배출된 산을 중화시키는 십이지장에서 분비돼야 되는 중탄산염과 같은 췌장액들의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십이지장의 능력이 감소됐을 때 이런 궤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식도에서 나타나는 식도궤양,
그리고 위에서 나타나는 특히 이 유문동에서 나타나는 위궤양, 그리고 십이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성 위궤양의 발생 원인은 공격인자와 방어인자로 우리가 나눠서 볼 때 위를 공격하는 공격인자가 강하거나 아니면 위를 방어하는 방어인자가 약할 때 이런 궤양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인자라고 하는 것은 위를 공격하는 인자들, 따라서 흡연이나 과음, 그리고 스트레스나 유전과 같은 것들이 공격인자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감염, 또 과도한 펩신, 단백질 소화효소인 펩신이 분비되거나 또 과도한 위산이 분비되거나 또 진통소염제 등의 과도한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이런 인자들이 위를 공격하게 됩니다. 방어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은 상피세포, 위 점막의 그런 상피세포들, 그리고 풍부한 점막 하혈류, 그래서 점막 밑에 혈류가 이제 잘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해서 건강한 튼튼한 위 점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풍부한 점막 하혈류들, 또 중탄산염,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중탄산염, 그리고 위 점막을 아주 두껍게 위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점액과 같은 방어인자들이 이 방어인자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방어인자가 약해지고 공격인자가 강해질 때 이런 위궤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성 위궤양의 영양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이런 궤양들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먼저 부드럽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가 통증이 심할 때 이런 위산의 분비가 과도할 수 있어서 이런 소량씩 음식을 자주 넣어줘서 위가 비지 않도록 해주고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 자극적인 고추나 후추, 카레 등의 그런 자극적인 조미료는 제한해야겠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 치유를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C 등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위산의 분비나 위장 운동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자유롭게 섭취를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우유의 경우에는 과량 섭취를 할 경우에 우유에 있는 칼슘이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궤양 통증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은 한국인들의 경우에 특히 유당불내증, 우유에 있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의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하루에 한 잔 정도만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궤양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식이섬유 섭취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수용성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환자가 섭취했을 경우에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할 경우에는 식이섬유소를 제한하되 환자가 잘 수용할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장과 대장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장의 경우에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건강한 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홍빛을 띠며 이런 매끄러운 장을 가지고 있는데 장염이나 허혈성 장염과 같은 장질환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염증들이 이제 장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소장 대장 질환과 관련돼서 첫 번째 만성 소화장애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밀 단백질인 글루텐에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장 점막의 육모에 손상을 입혀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감소되어지는 그런 증상을 저희가 만성 소화장애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글루텐에 민감한 그런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면역적인 요인들이 관여해서 우리가 이런 장 질환을 글루텐 민감성 장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글루텐은 밀가루, 밀 단백질의 성분입니다. 이런 글루텐에 의해서 민감하여져서 이제 염증, 손상을 입게 된 만성 소화장애증의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공장이나 회장에 특히 영향을 입게 되어서 영양소의 흡수 불량, 설사, 지방변, 체중 감소, 빈혈, 골연화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설사나 구토, 복부 팽대와 함께 성장 부진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영양소가 제대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허약하고 피로, 설사, 지방변, 색과 냄새가 이상한 변을 보게 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만성 소화장애증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글루텐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없는 시기, 무글루텐 시기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도록 하고 빈혈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글루텐 시기란 어떤 시기를 먹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 함유 식품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곡류군, 육류군, 채소류군, 유제품류, 지방류, 기타 식품군들의 이런 글루텐들이 모두 이렇게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지만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군에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곡류군을 보시면 밀가루, 보리, 기리, 호밀 등이 함유된 곡류 제품의 경우에 이런 글루텐이 함유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밀가루, 보리, 기리, 호밀을 가지고 만든 빵이나 마카로니, 크래커, 쿠키, 수제비, 라면과 같은 그런 가공식품들은 섭취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쌀, 옥수수 전분, 감자, 콩가루 등에는 이런 글루텐이 함유되어져 있지 않고 또 옥수수로 튀긴 팝콘의 경우에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이런 상업용 햄버거의 육류 패티의 경우에는 이런 밀가루 등을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서 패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가공된 육류 제품의 경우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쇠고기나 계란,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를 섭취해야겠습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인 통조림류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채소류들은 생채소로 섭취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가공 유제품들, 초콜릿 우유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식품 첨가물들이 함유되어지면서 이런 글루텐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런 가공품들은 섭취해서는 안 되고 전유, 그냥 호울 밀크인 전유, 또 저지방 우유, 탈지 우유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류의 경우에는 가공식품들, 상업용 크림 소스나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요네즈와 같은 그런 가공식품들은 제한하고 식물성 기름, 버터, 마가린, 견과류들을 사용하면 되겠고 기타 가공식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조미료들에서도 소금, 후추, 커피
홍차, 젤라틴, 설탕, 꿀 등을 조리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장애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글루텐이 없는 그런 식이를 통해서 영양을 잘 관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장대장 질환 관련해서 두 번째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소장이나 대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설사나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고요. 대표적으로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병 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궤양성 장염의 경우 장 전체가 염증이 지금 퍼져 있고 그다음에 궤양이 발생해서 아주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론병의 경우에도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성 장 질환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양성 장염의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하는 범위가 직장, 결장의 점막층에 바로 염증과 궤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20세에서 40세의 연령층에서 이런 궤양성 장염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크론병의 경우는 소화기 모든 범위에 아주 염증이 넓게 발생하고 만성적이며 재발성이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젊은 연령층 15세에서 25세에서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을 보시면 복합적인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장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전적인 그런 요인들 그리고 면역 기능이 변화되는 것들 미생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발병이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이행되는 반면 굉장히 만성적으로 이런 질환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증세를 보시면 복통, 장출혈, 발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설사와 그리고 혈변을 보게 됩니다. 혈변의 경우에는 하루에 대략 20에서 30g 정도의 혈변을 보게 되는데 이때 혈액과 고름과 점막 등이 포함되어져 나오는 그런 혈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불량이 나타나게 되고 만성적인 장질환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경우에 고열량, 고단백의 균형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영양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고열량을 통해서 충분한 열량이 섭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변을 보거나 지방 흡수가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고열량을 이런 지방을 통해서 열량을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소화되기 쉬운 그 형태인 중간사슬 지방이 결합되어져 있는 중성지방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의 함량은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 개인에 맞게 공급할 수 있겠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식이섬유의 함량을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섬유가 대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식이섬유의 함량을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급성기의 경우에는 자극이 적도록 저식이섬유식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유제품의 유당으로 인한 그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제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품이나 우유, 유제품은 설사와 복통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도록 하고요. 항염증제인 설파살라진의 경우에 엽산, 철분,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염증제를 치료받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제나 철분용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환으로서 개실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장의 근육 내벽에 작은 주머니 같은 점막 돌기가 근육 내벽에 이렇게 여러 개 생겨 있는 상태를 저희가 계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대장의 근육 내벽에 점막 돌기가 여러 개 생기게 되는데, 계실은 성인들의 경우에, 한국인들의 경우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런 계실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실은 어떤 자각 증상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계실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염증, 계실염으로 질환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계실염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시면 만성적인 변비에 의해서 이런 계실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변비에 의해서 대장 내 압력이 증가하고 분변을 밀어내기 위해서 대장 내 압력이 증가할 때 이런 그 장 점막의 약한 부분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이런 점막 돌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 장 근육 외막에 어떤 그 변비로 인해서 분절 어떤 경련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점막 돌기가 생길 수 있고 근육 내벽에 점막이 돌출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위, 계실 부위에 딱딱한 분변들이 이 점막을 자극하다 보면 점막이 손실되고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계실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실염이 나타나게 되면 복부팽만이나 아랫배의 통증, 발열, 오한, 경련,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장이 뚫리는 천공이나 복막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증상이 심한 합병증으로 진전이 되어서 장이 폐색되거나 복막염 등의 증상의 합병증을 갖게 될 경우엔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실염은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성적인 변비가 이런 계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숨은 잠재적인 어떤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통해서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환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소장이나 대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서 경련성 복통이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식후 팽만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식후에 배변하고 싶은 느낌은 있지만 배변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식후에 바로 경련성 복통에 의해서 배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염증을 동반하지는 않는 그런 그 증상입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장 운동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이 이제 긴장을 하거나 수축하거나 이런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품이나 약물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이 위험 인자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영양 상태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수분의 섭취는 하루에 8컵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과 유당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콜릿이나 우유와 같은 그런 식품들은 제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식은 금지하도록 하고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하겠고요. 기름기가 적은 그런 지방이 적은 그리고 부드러운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해서 달걀이나 흰살 생선, 닭고기 등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충분한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변비와 설사가 이제 반복되는데 설사가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환으로서 유당불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소장에서 유당분해 효소를 우리가 락타제라고 하는데요. 그 락타제인 유당분해 효소를 충분히 합성하지 못해서 우리가 섭취한 유당이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장 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유당이 발효가 되어져서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부의 통증이나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런 유당불내증, 유당분해 효소가 잘 합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양인들, 코카서스 인종이라던가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대략 10%, 15% 정도의 그런 유당불내증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인의 경우 17세에서 83세의 한국인의 경우에 보시면 75%의 높은 유당불내증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우유 섭취와 함께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유당불내증의 영양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유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가면 이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조금씩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장에서의 소화효소 합성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찬우유를 마시면 바로 이런 그 복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 따뜻한 우유를 섭취할 경우에는 과민한 자극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섭취하면서 내성이 생기면서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유 단독으로 우유만 마시는 것보다는 다른 식품, 특히 전분과 함께 섭취하였을 경우에 소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요.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먹거나 과자와 같이 섭취를 하거나 빵과 같이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당이 발효된 치즈와 요거트를 대신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무리하게 섭취하는 것은 칼슘의 섭취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들이 섭취될 수 있겠는데요. 치즈나 요거트의 경우에는 이 유당, 소화되지 못한 이 유당을 발효시킴으로 인해서 이 유제품들의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들을 섭취할 수 있는 급원 식품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우유 대용품으로 두유가 적당하고요. 이때 칼슘이나 비타민 D가 강화된 두유를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치즈나 요거트들의 유제품들을 섭취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유당의 함량은 11g입니다. 그런데 치즈나 요구르트와 같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유당이 발효되어지면서 이 제품에 남아있는 유당의 양은 0.6에서 0.8g, 1.1에서 1.5g 정도로 굉장히 낮아져서 섭취하고 소화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장과 대장 질환과 관련된 그 질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인 설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은 장내에 유당불내증처럼 소화되지 못한 어떤 영양소 물질이라던가 이렇게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 또 독소로 인해서 수분이 장내로 분비가 되어졌을 경우에 또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이 장 점막이 손상되어졌을 때 과도한 수분이 대장 내에 있으면서 이제 설사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설사를 통해서 수분만 손실하는 것이 아니라 소디움이나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하는 전해 물질들도 함께 손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체내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소의 소화나 흡수 시간이 감소되고 영양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사를 치료하는 목적은 소장과 대장의 전해질 균형을 이루고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고 설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증세가 심할 때는 일단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고 또 장이 쉴 수 있도록 하루에서 이틀 동안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분 손실과 함께 그 손실되어졌던 나트륨과 칼륨, 전해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국물이라던가 과일 주스나 음료를 통해서 이런 전해질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과일 주스나 이런 식품들, 음료를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팩틴의 사용을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식이섬유소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팩틴의 경우에는 수분을 보유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소로서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팩틴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식이섬유소를 설사가 있을 경우는 적게 섭취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상이 완화되면서 식이섬유소의 섭취량을 증가시켜 나가야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주로 팩틴으로 제공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또 필요시 정맥을 통한 영양 공급, 설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영양 불량이 심할 경우로 판단된 경우에는 정맥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번째 증상으로서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는 경련성 변비와 이완성 변비, 그리고 폐쇄성 변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련성 변비는 장내 장의 경련성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장의 근육이 수축되어져서 긴장되어져 있고 수축된 경련성 수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 변비를 발생할 수 있는데 토끼똥 모양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변의 성상을 갖게 되고요. 그 원인으로는 장이 폐쇄되거나 신경성 불안 또 여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서 장의 어떤 그 경련 등에 의해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완성 변비는 경련성 변비와는 반대로 장이 경련성에 의해서 어떤 수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완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비인데요. 완화제,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완화제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나 불규칙한 배변 습관 등으로 대장 근육이 늘어져서 이완되어져 있어서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을 위해서는 장의 연동운동과 이런 운동에 의해서 그 분변을 이동시키는, 밀어주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이완되어지고 수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이완성 변비가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런 이완성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임신 후반기의 여성들, 그리고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제 고령자들,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들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폐쇄성 변비의 경우에는 항문 협착이나 직장의 탈장 등 배변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 폐쇄되어서 유발되는 그런 변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비의 원인과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의 원인은 부적절한 식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섬유소와 수분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그리고 지방과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이런 변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부족한 그런 생활 습관이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겠고, 장이 예민하거나 구조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또 변을 오래 참는 그런 나쁜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임신이나 또 갑상선 저하증과 같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도 또 제산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 등도 변비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 관리로는 먼저 규칙적인 식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식이섬유소와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겠고요. 충분한 식이섬유소를 보충할 때 식이섬유 보충용 건강기능성 식품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여 이런 그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와 배변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소는 불용성 식이섬유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소와 수용성 식이섬유소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소의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변의 용적,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나타나는 것은 분변의 양이 너무 소량 섭취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변의 부피가 적어지면서 이런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소로 인해서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면 변의 배설량을 증가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히 도울 수가 있겠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의 경우에도 이 대장에 도착한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펙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경우에는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분변에 섞여 있는 펙틴이 수분을 보유해서 변의 수분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변을 부드럽게 해줌으로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소와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함께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섬유소가 이런 그 배변의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소를 섭취하고자 할 때 식품별 고식이섬유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식이섬유소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곡류나 콩류, 종실류, 견과류들을 일컫죠. 그 다음에 채소류, 해조류, 과일류들의 식품을 통해서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식품군에서 특히 식이섬유소 함량이 많은 것을 보면 곡류군에서는 메밀이나 미숫가루, 콩류에서는 완두콩이나 팥, 동부의 식이섬유소의 함량이 높고요. 종실류의 경우에는 들깨나 도토리, 채소류의 경우에는 고사리나 도라지, 그리고 표고버섯이나 달래, 고추의 경우에는 3g 이상의 그런 그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조류의 경우에는 모자반, 과일류의 경우에는 토마토나 딸기와 같은 과일의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그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배변 활동에 미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장까지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해서 정착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활동을 하는 그런 유익한 유산균을 일컫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런 장에 살아서 유익한 활동을 하게 되는 유익한 유산균들은 장에 서식하면서 장내 환경을 아주 이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장내 pH를 떨어뜨려서 유해균들이 서식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장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장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그 물질들을 일컫는데요. 장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체의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비소화성 올리고당과 같은 식품들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올리고당의 경우에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올리고당은 전분류에 대략 그 단당류가 10개 정도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단당류 3개에서 10개 이내의 그런 단당류들을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올리고당의 구조는 우리 몸에 있는 소화효소로는 분해할 수 없는 그런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올리고당, 이런 대두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올리고당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런 그 일부 유익한 비피더스 균들, 유익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이루어져서 유익균들이 증가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요. 장내의 pH를 떨어뜨려서 유해균이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게 돼서 이런 유해균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리바이오틱스인 올리고당을 섭취하게 되면 배변의 횟수를 개선하거나 배변의 성상을 개선하는 등 배변 활동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알려져 있는 올리고당들은 대두 올리고당이나 자일로 올리고당, 커피만누 올리고당, 액상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과 같은 그런 올리고당들이 기능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기계와 관련된 소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는데요. 소화에 대해서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 소화의 흡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런 그 소화가 굉장히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런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양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